반갑습니다. 저는 골재 품질에 관련해서 오늘 설명드릴 거창화학성연구센터의 김건기입니다. 골재에 대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품질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재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제 깨끗해야 되고, 그 다음에 유해 물질을 포함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가장 좋은 골재를 생산할 수 있고, 그리고 물리적 내구성이 크고 화학적으로도 안전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콘크리트나 다른 어떤 매체와의 결합을 위해서 우리가 부착력이 크고, 그리고 적당한 입도이며, 그리고 소량의 중량을 가지고 내화성이 아주 좋아야지 우리가 이것을 좋은 골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는 그림 3개가 있습니다. 이 3개 중에서 우리가 가장 좋은 골재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가운데 있는 입도가 균질하면서 깨끗한 그런 상태의 골재를 우리가 좋은 골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묶어서 골재의 가장 일반적인 특성 혹은 성질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물리적 성질에서는 골재의 어떤 특성에 따라서 결합하는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그리고 기층재로 사용되는 규격에 따라서 필요 조건들이 개별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물리적 성질에서 보시면 입자의 형상, 모난 정도라든지, 그리고 표면의 재질, 그리고 공급률, 그리고 비중, 흡수율, 그리고 안전성과 풍화 가능성, 그리고 단위 중량이 이런 배합을 하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리고 최적 안전성은 우리가 동결융해라고 이야기해서 이렇게 아주 추운 지방에 있을 때 이게 콘크리트가 균열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각각의 특성들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성질은 우리가 표면 전하라든지 아스팔트와 골재와의 어떤 친화성, 그리고 화학 반응성에 의해서 어떤 균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미리 이제 선별하기 위해서 각각의 품질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학적 성질에서는 질량의 안전성들이 매우 중요한 요소들로 특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총칭해서 품질 시험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보시면 체가름 시험이라는 시험 방법이 있습니다. 이 시험 방법은 우리가 입도를 구분해서, 그리고 골재에 섞여 있는 아주 좋은 골재의 비율을 찾아내는 조립률, 그리고 크기를 측정하는 최대치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콘크리트나 아스팔트와 배합할 때 골재로서의 적정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품질상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고, 그리고 비율을 결정하고 콘크리트 배합 설계를 위한 품질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아래는 입도 분류 중에서 우리가 장골재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분류 방법입니다. 그리고 밀도와 흡수율은 골재 내구성 및 강도를 측정하고 골재의 절대 용적을 알기 위한 시험 방법으로서 밀도가 크면 당연히 강도가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흡수량이 적으면 우리가 동결에 대한 내구성이 크게 됩니다. 이러한 시험을 통해서 콘크리트의 배합을 계산하는 그러한 원리를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품질 시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단위 용적 질량과 실적률은 다시 쉽게 이야기하면 1루베당 얼마만큼의 골재를 우리가 실을 수 있는지, 혹은 이것을 가지고 콘크리트를 배합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기본적인 설계를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골재의 품질 시험 중에서 이제 골재가 강하다, 약하다를 우리가 알 수 있는 시험이 하나의 마모율 시험이 됩니다. 여기 왼쪽에 보시는 시험은 원시료를 우리가 로스앤젤레스 마모 시험기에 넣고 이것을 우리가 마모율 테스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부서지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골재의 강도를 측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재의 안정성 시험은 우리가 안정성을, 화학적인 안정성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황산 나트륨 용액에 담궈서 이렇게 골재의 저항성을 알기 위한 실험들입니다. 이러한 실험들을 기초적으로 해서 우리가
국토부에서는 골재 채취법 시행 규칙 별표 3에 의해 가지고 골재 품질 시험 및 방법이라는 것을 정해놓고 골재의 기준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천, 바다 및 육상 골재와 그리고 산림, 선별, 파쇄 골재에 대해서 이제 생산지별 품질을 구분하고 그리고 각각의 품질 관리 기준과 그리고 용도에 따라서 콘크리트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콘크리트용 골재는 절대 건조 밀도, 흡수율, 안전성 그리고 0.08mm 채통과율 그리고 입자 모양 판정 실적률 그리고 마모율 그리고 조립률을 가지고 하나의 품질을 점검하고 그리고 바다 골재 같은 경우는 염화물 함유량이 이제 들어감으로써 콘크리트와 배합에 관한 부분들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각각의 기준들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 골재용은 아까 콘크리트용 골재와 달리 여기 보시면 모래 당량이라든지 장골재 공급률을 같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서 실험이 이제 좀 더 추가가 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용도별로 품질 기준들이 이제 다르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스팔트용 골재는 이렇게 건조 밀도와 모래 장골재 공급률에 대해서 각각의 기준들이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골재는 현재 순환골재 품질 인증 제도를 이제 현재 운영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각 품질 관리 기준에 따라서 모래와 자갈을 이제 기준을 잡고 시험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콘크리트용과 아스팔트용은 현재 품질 인증 기준은 있으나 이러한 인증 제도는 없습니다. 그리고 순환골재는 재생하는 이러한 골재이다 보니까 인증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제 골재에 대해서 좀 더 품질에 대해서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러한 골재 품질 인증 제도가 도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알칼리 골재 반응성과 골재 품질에 대해서 발표를 하게 될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의 백철승이라고 합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은 잘 알려지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해 반응인데요. 알칼리 골재 반응은 1930년대 후반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고속도로에서 발견된 균열과 그 다음에 포장 도로의 파손 현상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현상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사람인 토마스 E. 스탠튼이라는 분이 발견된 반응인데요. 골재에 포함된 활성 실리카 성분이 시멘트의 알칼리 성분과 수십 년 동안 반응해서 손상을 일으키는 반응으로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물론 미국 위외의 지역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이 계속적으로 지금 발견되고 있는데요. 북유럽 지역 같은 경우에는 핀란드, 프랑스, 독일, 영국 지역에서 많이 확인이 되었고요. 2017년에는 핀란드 내 97개의 교량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27개의 교량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알칼리 골재 반응은 1950년대에 건설된 구조물에서 주로 확인이 되었고요. 이러한 대부분의 구조물들이 대부분 일정한 지역에 몰려있는 특성이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와 가까운 일본의 사례를 보겠는데요. 일본은 1980년대 초반에 오사카 지역의 한신 고속도로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성이 최초로 확인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와 달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지진 그리고 자연재해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피해가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실제로도 고베 대지진 이후에 이런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피해 조사와 이런 복구 그리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이 피해를 다시 이제 복구하기 위한 투자를 많이 진행하고 있는데 아쉽게도 사진과 같이 아쉽게도 이걸 완벽하게 복구하는 기술은 아직 존재하지 않고 있고요. 근본적으로 알칼리 골재가 있는
그런 골재를 사용하지 않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이런 알칼리 골재의 반응은 그 골재에 포함된 알칼리 이온과 물 그리고 시멘트가 복합적으로 반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제품이 그리고 그 건설용 그 부자재로서의 그 레미콘 제품에 포함된 실리카 성분과 알칼리 그 시멘트에 들어있는 알칼리 이온 그리고 물이 복합적으로 반응하여 팽창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일반 콘크리트의 균열과 달리 수년 또는 수십 년 이후에 발견되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타설 과정에서 물이 많거나 흙이 많이 섞여 있으면 수개월 또는 수년 이내에 이런 문제가 바로 발견이 되는데 알칼리 골재 반응과 같은 경우에는 10년 이상, 최대한은 50년 이상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같은 경우에는 2010년대 초반에 알칼리 골재 반응에 대한 문제가 발견이 되었는데요. 2010년대 초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그 노면 균열, 스폴링, 팝아웃 현상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일반 도로에서만 발견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안타깝게도 민간 건설하고 지자체 주관 발주공사에서는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요. 한국도로공사나 한국주택공사와 같이 조금 대형 공사에만 사용되는 경우에서만 제한적으로 잠재 가능성이 관리되고 있어서 향후에 다른 분야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우리나라의 알칼리 골재에 대한 피해 조사는 지금 한국도로공사에서 많이 지금 조사가 되고 있는데 현재 그 우리나라 고속도로 16개 구간 중 약 한 4%가 그 알칼리 골재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연평균 32%씩 이런 피해 구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G 건설 조사에 따르면 터널에 사용된 그 골재 중 약 한 9%가 유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러한 문제는 오랜 시간이 경과할 경우 영화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콘크리트가 충격에 의해서 부서진다든가 아니면 자연재해에서 파손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알칼리 골재에 대한 유해성은 국내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우리나라 또한 이러한 그 알칼리 골재에 대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골재 자원 조사를 통해서 골재용 암석에 대한 알칼리 반응성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한 총 3가지 정도의 알칼리 골재 반응성 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KSF2545라고 해서 화학적 반응법에 의해서 골재의 반응성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KSF2546을 통해서 물리적인 길이 팽창률을 조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KSF2548을 통해서 골재의 광물학적 특성을 분석해서 알칼리 골재 반응성을 판단하는 방법을 또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성은 골재의 품질 관리에 가장 그 중요한 화학적 반응성에 대한 판단 방법 중에 하나인데 아쉽게도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천연 골재에 대해서 알칼리 골재 반응성 검사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환경적으로 지금 조금 알칼리 골재에 대한 품질 관리가 좀 더 필요할 거라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그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골재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알칼리 골재 잠재 가능성 조사를 지금 이제 수행하고 있는데 작년에 같은 경우에는 11개 시군에 한 130개 샘플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결과 약 한 9.3% 정도가 알칼리 골재에 잠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요. 이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알칼리 골재에 대한 시험 분석을 좀 보다 광범위하고 넓게 진행을 해서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이런 골재 품질 관리 방안 및 제도적 개선을 추진해서 우리나라 골재 산업이 보다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산성 암석 배수 평가에 대해서 발표하게 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임길재입니다. 일반적으로 ARD 시험은 이런 골재 시험에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주로 광산 지역이나 또는 대규모 공사 지역 그리고 지하 채굴 지역에서 많이 그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국외에서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국내에서는 근래 채굴 지역이나 또는 도로 사면 지역에 서서히 적용을 하고 있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골재 시험에서 ARD 시험은 앞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또 이러한 각 다양한 위험성에 대해서 평가하는 중요한 시험법이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우선 이 ARD 시험의 원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석 속에 있는 황화강물들이 산소와 물과 만나게 되면 그 산성 암석 배수를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이러한 현상들은 일반적으로 지하에 묻혀 있는 그런 암반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이 대규모 공사 등을 통해서 사면이 발달하게 되면 이것들이 급격하게 산소와 물과 만남으로 해서 다양한 그 암석 배수를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암석 배수를 발생하는 광물들이 주로 저런 황들을 함유한 광물들이 되겠습니다. 이것들은 물과 산소와 만나게 되면 결국 그 하이드로진, 그러니까 수산화물 형태로 침전되면서 옐로우보이나 이런 황산들을 배출하게 됨에 따라서 산성에 의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지금 국내 도로 사면에서 발생되고 있는 산성 암석 배수에 대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근래에 대규모 그 도로 공사나 이런 것들로 해서 대규모 철도 사면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사면에서 산성 암석 배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산성 암석 배수의 발생에 의해서 발생되는 저러한 그 붉은색의 옐로우보이들은 산성을 띠기 때문에 저런 알칼리가 주인 그런 구조물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영향은 서서히 오랜 기간 지속되기 때문에 대형 구조물이나 또는 안전을 위한 그런 구조물들의 장기적으로는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림들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조사된 예전에 신시가지가 구성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그 납석광화대 지역이라서 실제적으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도시가 건설되면서부터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로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거 지역의 축대에 사용된 암석, 그리고 아파트 단지의 축대들, 그리고 학교 부지 같은 지역에 있는 다양한 지역에서 이러한 그 산성 암석 발생에 따라서 이런 오염들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 사면에 의해서 발생된 저런 급격한 사면은 상당한 비만 와도 저렇게 붉은색을 띨 수 있는 아주 시각적으로 또 그리고 장기적으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것들이 발생된 다음에 처리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초래됩니다. 따라서 이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좀 더 경제적이고 또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방법들을 많이 연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들을 사전에 연구해서 사전에 평가해서 문제가 있기 전에 예방하는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방법들이 개발되었습니다. 이 방법들에 의해서 사전에 미리 사용하게 되면 후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그 복구를 위한 비용 지출을 저감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일반적으로 외국에서 발견된 ABA 테스트나 나그 테스트 방법들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암석 속에 있는 그 황화물에 얼마만큼 산을 발생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그 기초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또 같이 포함되어 있는 그런 중화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산 발생 암석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 시험 방법은 보여주는 이런 슬라이드와 같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하게 되는데 우선 그 암석 시료를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서 반응이 빠르게 일어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 줍니다. 이러한 조건이 완성되면 여기에 이것이 발생할 수 있는 산 발생 능력과 중화 능력들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결과 그 값들이 이러한 시험 결과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요. 또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평가를 하게 됩니다. 즉, 이 암석이 우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역이 산을 얼마큼 발생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러한 자료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앞으로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보게 되면 예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전에 그 조사했던 지역의 골재들에 대해서 몇 가지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사용되는 값들은 그 순산 발생력, 그러니까 계산에 의해서 나온 기초적인 시료 분석과 계산에서 나온 순산 발생력과 그 다음에 그 실험에 의해서 적정에서 발생된 그 산 발생 능력에 대한 pH 값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저렇게 일반적으로 그 분석을 해서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네 가지 지역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산이 발생하지 않는 지역, 그리고 산이 발생되는 지역, 그 외의 지역,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그 산이 발생하는 지역에 해당되게 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부에 저런 산 발생할 수 있는 지역에 만약에 도시가 된다면 이 암석이 만약에 어떤 건축 구조재로 사용됐을 경우에 장기적인 그런 문제점을 초래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런 불확실성 지역에 그 찍힌 시료들은 암석이 워낙 다양한 결정 구조나 또는 지질학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것들이 어떤 상황에 다시 환경이 바뀌게 되면 필요에 따라서 산을 발생할 수도 있고 그냥 유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아직도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러한 골재 품질 조사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는 산 암석 발생 배수에 대한 그러한 조사를 충분히 해서 또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안전하게 골재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갖추고자 이 방법을 제안해 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골재 품질 관리를 위한 불소 발생 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경상대학교 지질과학과에 근무하는 김순호입니다. 여러분 오늘 골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특별히 이제 자연상에 존재하는 120개가 넘는 그 자연 원소 중에 불소에 대해서 말씀드린 이유를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들으셨지만 골재의 주요한 공급원이 암석인데요. 이 암석이라는 물질은 이제 그 광물이라는 화합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이 화합물 내에는 다양한 원소들이 존재하는데 분포되어 있는데 이제 그 중에 이제 불소가 보편적이고 일반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그 원소 중에 하나이라는 이유 하나하고 그다음에 한국의 지질 특성을 보시면 불소를 많이 함유한 화강암이라든지 화강 편마암이라든지 편마암이 많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골재를 사용할 때 이러한 불소를 함유한 암석이 이제 골재로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두 번째 이유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 최근 들어 이 불소에 대한 환경적 그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오늘 골재 품질 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불소를 왜 중요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불소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요. 이 주일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자연상에 존재하는 원소들 중에서 불소는 이제 산소 다음으로 굉장히 산화성이 강한 그러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생각보다는 불소가 우리 이제 주변에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그래서 13번째로 지각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그러한 원소가 되겠습니다. 지각뿐만 아니라 바닷물에도 상당량 포함되어 있어서요. 생각보다는 우리 주변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높은 농도로 분포하고 있는 원소라고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환경적 관심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제 우리의 건강상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때문에 이제 불소에 대한 그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면 불소하면 우리 불소 치약도 있듯이 불소가 우리 몸에 이제 이롭다는 그러한 그 인식도 있지만 모든 원소들이 마찬가지듯이 과량으로 사용됐을 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보건기구라든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불소의 뭐 수질 내의 기준이라든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토양 안의 불소의 기준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환경적 또 건강적 영향 때문에 불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소는 우리가 이제 크게 보면 불소를 발생시킬 수 있는 원인이 2가지로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인위적인 발생원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자연적인 발생원이 있는데 골재 측면에서는 이제 이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는 인위적보다는 자연적 발생원이 더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불소가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반도체를 만든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그 세척을 한다든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많은 분야에서 이제 불소가 이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위적인 발생원이 있는 지역에 있는 골재는 우리가 쓸 때 불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골재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자연적인 암석이 주요한 골재의 그 공급원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 발생원에 대해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불소는 그 원소의 특성에 따라서 마그마로부터 일찍이 정출이 되지 않습니다. 그 역으로 얘기하면 마그마가 이제 지표 가까이 왔을 때 불소가 이제 광물 내로 침전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골재의 공급원이 되는 지표에 있는 암석의 그 농도가 높게 나타날 확률이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암석이라는 거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광물이라는 화합물에 의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이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불소를 함유한 광물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광물들로 이루어진 암석이 이제 골재로 쓰일 때 이러한 불소의 어떤 그 이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들어 이제 환경적으로 보시면요. 앞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그 굉장히 불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1, 2년 사이에 불소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제 인천공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공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그 섬 4개가 있었는데요. 거기를 이제 매립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992년에 첫 삽을 떠서 2001년에 개항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도 여러 번 공사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2018년 1월에 여러분이 아시는 제2 여객 터미널이 이제 개항이 됐는데요. 그때 이제 요 공사를 할 때 이 바다를 매립하다 보니 주변에 있는 석산에서 골재를 채취해서 매립을 했어요. 근데 그 석산에 있는 암석종에 불소가 많이 함유돼서 나중에 이제 공항공사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이 골재에 있는 불소가 굉장히 환경적인 이슈로 대두돼서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우리 가깝게는 택지를 조성할 때 이제 인천에 있었던 이슈인데요. 택지를 조성할 때 이제 골재를 사용하게 되잖아요. 그때도 역시 그 골재 내에 불소가 이제 다량 함유돼 있어서 많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두 번째 이슈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크고 작은 그 불소 관련한 그 이슈들이 많은데요. 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결국에는 뭐냐면 우리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그러한 그 암석 내에 있는 불소를 우리 이제 골재를 사용할 때 그런 불소 관련 이런 문제들 우리가 항상 고민하면서 고려해야 된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오늘 자리가 이제 골재에 대한 얘기인데요. 골재의 품질을 만들 때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참고 삼아서 현재 지금 그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양 환경에는 불소에 대한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양이 어떻게 이용되냐에 따라서 예를 들어 1지역이면 우리 실생활에 가장 밀접한 주거지라든지 농업용이라 이런 토지이고요. 2지역이 이제 그 외에 여기 보시면은 뭐 임야라든지 그렇게 되고 이제 3지역이 공장 부지라든지 그래서 1지역으로 3지역 갈수록 농도가 높아진다는 얘기는 이제 1지역이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강하게 규제하고 있는데 불소가 약 400 정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앞서 우리가 지각에서 이 농도가 굉장히 높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자연 농도보다도 더 낮게 규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자연상의 평균 농도보다 낮게 규제하다 보니 이제 전국을 조사하다 보니 이 규제 기준치를 넘는 이 지역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이제 이 불소 기준을 좀 수정해야겠다, 개정해야겠다 고려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것들 이제 우리가 반영을 해서 나중에 골재의 품질을 설정할 때 이러한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불소가 골재와 같은 그 고체 시로에 있을 때 어떻게 분석하는가 중요한데 왜냐하면 나중에 품질을 우리가 설정을 할 때 이러한 분석 방법이라든지 이게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는 이런 분석 방법들을 좀 잘 살펴봐서 검토한 후에 골재 관련 불소의 기준을 설정할 때 분석 방법도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토양과 같은 고체 시료에서는
증류를 합니다. 이 그 산화칼슘을 넣어서 그래서 액체로 뽑아낸 다음에 이 액체를 그 지르코늄이라는 색깔을 내는 시약하고 반응을 시켜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불소가 높은 용액일수록 이 발색이 그 색깔이 연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빛을 쪼아 가지고 얼마나 빛을 흡수하느냐에 따라서 불소의 농도를 우리가 정량화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골재 품질 기준이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우리가 골재 내에 불소를 분석하는 방법도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골재 내의 그 불소의 총 함량도 중요하지만 골재 내에 있는 불소가 우리가 이용했을 때 실제로 우리가 주변 환경으로 용출돼 나올 건가 또는 이동이 될 건가가 이제 더 큰 관심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그 골재라든지 이런 고체 시료 내에 불소가 있었을 때 환경적으로 이동이 가능한가를 분석하는 방법들이 많이 고민돼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연소 축출법이라는 분석법이 이제 개발되어 제한되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어떤 시료 내의 불소가 어느 정도의 결합 형태로 존재하는가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1번 그 형태가 가장 약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골재에서 쉽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4번 그 결합 형태인 경우는 굉장히 안정되게 결합력이 높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골재 내에 이러한 형태의 불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골재로부터 이렇게 이동될 확률은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골재 내 전체적인 불소의 총 농도도 중요하지만 골재 내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가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우리가 품질을 세울 때, 기준을 세울 때 존재 형태도 한번 고민해서 이러한 품질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이제 골재 자원에서 불소가 어떻게 이제 좀 분포하는가를 살펴본 검토한 결과들이 몇 개 있어요. 그래서 사례를 보시면 6개 시군에 있는 산림골재를 대상으로 이제 전수조사를 실시해 봤더니 11개 시로에서 이제 불소 함량이 그 지역에 맞는 앞서 말씀드린 토양 그 용도에 설정된 기준보다 초과됐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환경적으로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그러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불소는 굉장히 그 지각의 지표에 많이 그 분포하는 원소 중에 일종이고요. 특히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 편마암이라든지 화강 편마암이 많이 분포되어 있는데 이러한 암종들이 이제 골재의 공구본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으니까 이러한 그 불소 함량을 항상 우리가 품질에 있어서 골재의 품질에 있어서 반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사례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실사점은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골재 내에 있는 불소의 총 함량도 중요하지만 그 골재 내에서 이제 골재를 사용한 후에 환경적으로 우리가 이동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이제 검토를 해보고 골재의 품질을 설정할 때 이런 것들이 반영해서 환경적인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우리가 품질 관리가 돼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